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에 미통당 출신 신보라가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요. 일단 청년정책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좀 살펴보면요. 지난 1월에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연령대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5년 단위로 만들어내고 실행시키자는 게 이 법안의 기본 목표고요. 그래서 국무총리 밑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장기적인 목표랑 정책들을 연계시켜 나가기로 한 거죠. 만 15세에서 34세까지면 교육이나 노동 문제는 물론이고 주거나 양육 문제까지 다 걸쳐서 논의를 해야 하니까 위원회에 각 부처의 장관들을 기본으로 넣고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을 하기로 했어요. 이 위촉직 위원으로 신보라가 들어간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8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미통당에서 위원회 정족수부터 정하자고 의견을 내서 민주당에서 오케이 하고 10일까지 정족수 정하고 12일에는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여야가 협의가 돼서 한 번 연기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꽤 진행이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목적을 미통당이 제안을 했고 그걸 안 지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명분이 민주당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12일에 미통당에서 명단도 제출을 안 하고 원구성에 합의도 안 해줬는데도 또 날짜가 한 번 미뤄졌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표결해서 몇몇 상임이라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런데 의장이 마음대로 연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뭐 손발이 맞아야 뭐라도 해먹지. 왜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싸움 났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화해시키려는 선생님들 계시죠? 둘이 서로 오해를 한 거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누구 한 명이 확실하게 잘못한 일이면 잘못한 애를 벌을 주고 사과를 시키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왜? 그게 편하거든요. 당사자끼리 화해했다. 그러면 갈등도 없어진 것 같고 사그라들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진 것 같겠죠. 그런데 아무 잘못 없이 화해해야 되는 학생은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왼쪽 오른쪽 끌어다 붙여서 가운데서 매듭을 묶는 게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용의 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장만 됐다 하면 이 중용의 덕을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어제까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당적 없는 국회의장이다. 양쪽에 공평히 하겠다. 뭐 이런 각오로 말이죠. 그런데 중용이라는 게 전체에서 딱 중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컵에 물을 애매하게 반만 따르는 게 중용이 아니라 꽉 채워서 따르는 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르고 이상적인 형태를 찾아가는 게 중용인데 어떻게 된 게 이 가운데 중자를 써놔서 그런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가운데 자리가 중용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약속대로 명단도 제출하고 위원회 정수도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미통당은 명단도 안 내고 위원회 정수가 뭐고 그냥 끝날 때까지 왜 지네들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지만 줄기차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둘이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해봐라. 이게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지를 박병석 의장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국무총리도 그래요. 청년 정책 만들자고 하니까 여당 야당 적당하게 섞어서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태도가 될 것 같죠? 그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신보라 하면 일단 박근혜 때 화이트리스트로 유명하죠. 신보라가 대표로 있었던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우파 청년단체를 내세워서 노동계에 대항하는 구도를 만드는 데 써먹은 거예요. 지금 친여 인사들이나 단체들 신나게 고소고발하는 시민단체들이 허다하죠. 그게 주는 효과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같은 시민단체에서까지 고발을 할까. 저런 단체에서까지 고발할 정도면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거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나 야당에서 추진하던 진보적인 정책을 막아 세우기 위해서 활용했던 게 신보라 같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우파 청년단체였던 거예요. 껍데기만 청년단체면 다 청년들을 위하는 단체인가요? 꼴랑 알바 체험 3일 해보고 나서 최저임금 올렸더니 알바 자리가 다 없어졌다. 이러고 있는 게 신보라 아니었습니까? 청년 입장에서 청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혔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임대료 높다는 얘기는 죽어도 못하죠. 왜? 자기가 대변하는 이익은 알바하는 청년들이 아니고 분식가게 운영하는 돈 없는 자영업자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껍데기만 청년인 사람 데려다가 진보랑 보수 입장을 모두 듣는 중도적인 위원회 만들었다고 내세울 것 같으면
총리님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죠. 박병석 의장이나 정세균 총리나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는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정작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는 인사를 데려다가 총리실 산하위원회를 맡겨요. 정말 답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생각 좀 버릴 수 없나요?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이랑 이수진 의원이 친일파 묘역을 현충원에서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현충원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 쓰다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묘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친일 반민족자들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장군 묘역에 들어가 있는 11명이 친일 행적이 분명해서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명단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현충원에 그대로 묻혀있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6.25 때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느냐,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친일 반민족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으니까 그 인간들이 6.25 때 완장차고 설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그 사람들 없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이날 이때껏 영웅 대접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됐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고 단죄를 받아야 그게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인간들을 영웅이랍시고 계속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나라가 위태로우면 너도 나도 나라 팔아먹자고 덤비지 않겠어요? 나라 팔아먹어도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더라. 나라 찾겠다고 고생고생 해봤자 도리어 숙청당하고 쫓겨나고 핍박받다가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고 찢어지는 가나만 물려주더라. 이런 역사를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가르쳐야겠냐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뼈에는 이념이 없다, 이딴 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럼 현충원은 뭐하러 만드나요? 뼈에는 이념이 없는데? 거기 묻혀있는 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뼈만 남았지. 그 중에 정말 제대로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만 남겨서 제대로 추모를 하는 게 현충원을 만든 의미에 맞으니까 친일파 묘를 이장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고 뼈에는 이념이 없다,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같은 소리 그만 좀 하시고요.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몰수나 제대로 해주세요. 민주당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을 추가하고 공소시효도 없애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주당에서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 아닙니까? 국가나 단체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금, 고문, 성폭행 등 공격적인 행위를 하면 그게 바로 반인도적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랑 구분을 해서 끝까지 처벌하자는 의미에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5.18 기념사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서로 화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벌할 건 확실하게 처벌하고 바로잡을 건 다 제대로 바로잡아야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과거사 정리죠. 그냥 다 잊고 넘어가자. 그러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그걸 보고 자란 세대한테 어떤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저 순간만 넘기면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만약에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전두환 같은 주범들뿐만 아니라 발포를 직접 명령한 사람, 시민들을 안매장한 사람, 헬기에서 사격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거나 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한 사람들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명령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비겁한 변명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다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인 거죠. 원래 역사적 교훈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하고도 나치 헌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에 패했지만 주도 세력들을 처절하게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을 제대로 못하고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2차 대전에서 패망해서 전범국이 됐지만 우두머리들은 다 살아남았죠. 왕족들도 멀쩡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 살아남아서 그 자손들이 지금껏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의 정치판인 거예요. 아베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죠. 예전처럼 전쟁으로 세상을 뒤집으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한국 우익 세력도 마찬가지죠. 독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죄 없는 국민들을 죽여도 여전히 그 세력이 끊기지 않고 살아남아 있잖아요. 유서 대필 사건 조작 잘했던 검사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멀쩡히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서 한번 역사의 죄인은 끝까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뼈에 새겨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